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6페이지 보시면 제8조 직권정산이 있는데 그거 같이 볼게요.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 채권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제6조 3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일단 1항을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원래는 저희가 그 정산을 하는 게 일괄납부 기간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됐던 그거 가지고 서로 정산하는 게 나왔던 게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즉시 정산을 할 수 있는 직권으로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세관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납부를 유예해 준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유예해 준 것이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본 거죠. 유예했던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유예하더라도 채권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게 어렵다, 채권 납부가 어렵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즉시 정산을 한다. 즉 바로 납부를 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7조에서 그 사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호 말고 2호 보시면 법제 23조 등에 따라 넘겨보시면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3호, 관세 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됐다, 즉 체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납부 독촉을 하는 것을 하는 게 있어요. 독촉을 먼저 하고 독촉 기간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 그때 가서는 강제 징수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체납이 발생된 경우가 나와 있고요. 4호, 파산 선고,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해서 관세 등의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5호, 그 밖에 관세 등의 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는 일괄납부 업체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직권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제 2항에서는 세관장은 직권 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6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납부를 해야 되는 관세 등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 환급금이라 하는 것들을 서로 상계를 해가지고 차익만큼을 지급하거나 환급하는 게 있었던 것인데 일단 이거는 직권으로 바로 납부할 것을 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급해야 돈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이거는 바로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급을 정산을 받는데 만약에 지급해야 될 환급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걸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 세관장은 직권 정산한 결과 징수해야 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39조 3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해야 된다. 이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요거 보니까 앞에 나왔던 거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 쭉 다시 앞으로 가봤더니요. 저희 그 7조 3항에 보시면 거기서 납세 고지를 받은 경우는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나왔었는데 직권 정산의 경우에는 뒤로 와서 봤더니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죠. 납부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4항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업체로서 납세 고지를 받은 자가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관세법 상에서도 담보로 제공된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납부할 관세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충당하는 게 나왔던 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두 번째 항으로 가볼게요. 세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서 관세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제 6조 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법제 16조 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직권 정산에 대한 사실을 통지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조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6조, 7조, 8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같이 묶어서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 연관이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6조에서는 일괄 납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게 있던 거였고, 그다음 7조에서는 이제 정산하는 게 나왔던 건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정산하는 형태가 나왔던 것이고요. 7조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직권으로 정산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게 됐었습니다. 저희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으로 써 있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기간과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0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였었습니다. 일괄 납부 기간에 보시면 그 괄호 안에 단서 조항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인즉슨 여기 그 법률 말고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언급을 하라는 얘기가 된 거죠. 단서라고 하는 것들이 시행규칙에 있었던 거니까요. 시행규칙에 있었던 2가지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즉 1개월, 2개월, 3개월, 그다음에 4월 반기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라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직권정산 사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다시 봤었던 시행령에 나왔던 4가지를 쓰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괄 납부 제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안에 그 괄호 안에 목차가 있습니다. 의, 관세 환급액의 정산, 직권 정산, 일괄 납부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조에서 8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괄 납부 및 사후 정산에 있어서 사후 정산의 의의와 일괄 납부 기관, 환급금 지급 보류, 그다음 정산 통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것도 아까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저희 그 정산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있고요. 6조에서 8조까지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던 문제들은 10점짜리 문제들인 것인데, 사실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2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6조에서 8조까지를 묶어서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9조로 가보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이 나와 있고요. 1항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일단은 이게 어떤 구조로 봐야 될 거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수입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을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수입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든 하지 않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수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정확히 말을 하면 수출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수출 등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환급 신청을 이제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말하는 것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정한 날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수출 등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이행을 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요. 이 날부터 소급해서 2년으로 지금 2년 안에 수입이 된 것만 관세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수출신고 수리부터 소급해서 2년이 아니고요. 수출신고 수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딱 2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 1월 1일자로 수입신고한 게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2년 잡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출신고된 것 날짜가 22년도에 예를 들면은 이게 2022년 1월 1일자로 됐다고 하면 1월 1일의 말일은 1월 31일이죠. 요때부터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2022년 1월 31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 2월 1일 이후로 수입된 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빠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그렇습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수출 이행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행 기간으로부터 소급해서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가보겠습니다. 2항. 첫 번째 보니까요. 제9조 1항에 보니까 부조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봤더니 1호에서는 법제 4조 1호죠. 이게 아까 언급했던 관세법상 수출을 말했던 것이고 요거는 수출신고 수리일로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2호 같은 경우는 법제 4조 2호 4호까지이기 때문에 뭐 판매 또는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2년이 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2020년도 1월 1일자에 수입 신고를 한 게 있다고 쳤을 때 걔는 2년이 될 때까지는 환급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는 총 23개월 정도까지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저희가 실무로 말해봤을 때도 보통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말 잘 이해 못할 수가 있거든요. 수출신고 수리에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2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주면은 수입신고 수리된 날부터 23개월 안에는 그러니까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해요. 2년이 채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수입했던 물건을 2년 안에 수출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2년이 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개월 안에는 수출을 해줘야 관세 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2년쯤 됐을 때 수출을 한 게 있다고 치면은 걔는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1호에서는 수출신고 수리일, 2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나와 있죠. 아까 같이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법제 4조 2호는 판매 또는 공사였거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나왔던 것이고 4호 같은 경우는 공급 또는 수출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표현은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왼쪽에 보시면 법에서 말을 하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잖아요. 수출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이런 재료들은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보시면 2년이 딱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왼쪽에 와볼게요. 법에 지금 단서 보겠습니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 장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등의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뭐냐면 수출 이행 기준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원래 내가 수출이 예정돼 있던 것이 이렇게 서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상대 국가에서 지금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지연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3년까지 인정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2년인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3년까지는 관세 환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법제 구조 1항 본문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는 수출령 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수리, 반출 승인, 즉시 반출 신고, 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호를 보시면 관세법 248조에 따른 이게 그러니까 늘상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수입신고 수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3호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 3호는 수입이 되는 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수입을 통관 말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형태로 통관이 되는 경우이거나 통관 자체 특례에 따라 가지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4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수출용 원재료가 법제 5조 3항에 따른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수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수입된 물건을 가지고 국내 거래를 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수출을 한 날, 기준되는 날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이라는 것들이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수입했던 자재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했다. 계속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A가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A가 지금 이거를 B한테 팔았고 B가 또 C한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후의 거래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최후의 거래된 날까지 기간 잡았을 때 2년이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이러해요. 기준은 수출 이행을 한 날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 있잖아요. 수출 이행 기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날에 그 기간은 어떤 행위를 한 날에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거든요. 수출 이행 기간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근데 수입된 것의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말했던 것이고 얘는 수입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로는 국내 거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A가 물건 수입했다가 B한테 팔고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런 국내 거래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마지막 거래를 가지고 수입된 거랑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다시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구조의 2로 가볼게요. 수출 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 왼쪽에 봤던 것 중에 단서에 나왔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항 법제 구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거 보니까 아까 여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플랜트 수출에 제공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2항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출 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들은 관세청고시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에 가볼게요. 제 2항 보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 테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쓸게요. 국내 거래가 없는 경우. 즉, A라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하면서 관세 등을 납부를 한 게 있었던 거죠. 납부를 한 게 있었고, 이 업체가 그냥 바로 수출을 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A가 수입을 했고, A가 직접 수출을 한 거죠. 이렇게 말했으면 이상하네요. A가. 그러니까 여기를 A라는 업체는 국내 수입, 그러니까 국내 수출자, B라고 하는 업체는 해외에 있는 그냥 구매자, 해외 구매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해외 구매자.
A가 자기가 수입을 해가지고 B한테 물건을 보냈단 말이죠. 이게 수출이잖아요, 수출. A가 그 전에 이제 수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를 그냥 편의상, 바꿀게요. 이게 말이 헷갈리네. A라는 업체는 그러니까 해외 공급자가 지금 B한테 물건을 보내줬고요. B는 수입을 하게 된 거죠. B가 A로부터 물건 사와가지고 관세 등을 납부를 한 게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자신이 국내 제조를 하든 하지 않든 여기 있는 C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수입해서 수출하게 된 거죠. 여기 국내로 보면은 국내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B가 직접 수입해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그런 공급이 없던 거죠. 그냥 수입한 거를 수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급 어떻게 판단해 볼 거냐면 수출 신고를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 이행이라고 했던 그 기간을 가지고 봤을 때 이때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기준은 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했던 관세법상에 나왔던 수신고 수리일을 포함해서 뭐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없다고 썼으니까 수출 신고 수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이라는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고려하지 않는 상관없는 거죠. 아무튼 그 날짜 안에 걸려 있으면 얘는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입해 놓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입했던 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할 거란 말이죠. 수출용 원재료가 되기는 하는데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안에 수출에 공해져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수입한 자재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갖고 있다가 수출하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라 하는 것들이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급해서 그 안에 수입된 거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금 국내 거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옆에 쓸게요. 옆에다가 국내 거래가 있다라고 볼게요. 똑같은 구조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가 지금 그 해외 구매자고요. 해외 공급자고 B가 국내 업체인데 B가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된 거예요. 수입을 했고 B가 또 국내에서 C라는 업체한테 물품을 판매를 한 거죠. 판매를 했고 C가 D한테 수출을 했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가 지금 국내죠. 여기가 지금 국내가 되는 거고 기준은 수출 이행을 가지고 보잖아요. 수출 이행,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선 지금 국내 거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거래가 있을 때는 최후의 거래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둘 간의 거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얘가 지금 공급했던 날짜가 있을 거죠. 그 날짜가 수입한 거랑 같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이 날짜가 2년이 되면 안에 걸려 있으면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그거 기억나세요? 앞에 가볼게요. 앞에 나왔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 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법 제5조 3항을 보도록 할 겁니다. 법 제5조 3항에 보시면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자체가 수출 이행 기준일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국내 거래가 있어서 공급받은 게 있으면 그게 수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내용 봤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던 거냐면 자, 아까 8페이지 제9조 2항 가서 볼 건데요. 지금 최후의 여기 설명기 내용이 뭔지 봤더니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말썼잖아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들은 수출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간접 수출 이렇게 말을 쓰긴 하는데 수출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죠. 일종의 수출 물품을 공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있을 때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을 날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면서요. 요거 있죠. 수입한 날부터 공급한 날까지 이 기간을 빼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서가 있어요. 단서.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수입을 한 사람인데요. 내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원상태 그대로 공급을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제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거죠. 수출 이행 기간으로 봤을 때 2년 안에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그러니까 B가 수입을 하고 나서 수입된 물건을 그러니까 제조를 하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을 했다면 아까 보셨던 기간에서는 이 기간만큼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을 하면은 내가 B가 지금 C한테 공급을 했고 또 D한테 공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B가 제조를 했다고 하고 C도 제조를 했다고 샀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기초 원전 압수 증명서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게 뭐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어쨌든 기본 개념이 이런 거죠.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거기는 해요. 쓴 거기는 한데 다만 요거에 대해 수입을 하고 나서도 국내에서 이런 가공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걸 하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입했던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다시 뒤에 나온 거 같이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고요. 옆에 가보시면 시행령 10조에서 말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세 세관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해서 원래 원칙은 1년, 예외적으로 6개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10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의 산출 등이라고 나오거든요. 1항. 환급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서 환급금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소요량 계산서, 다른 말로는 소요자재 명세서, 영어로는 BOM 이렇게 말했죠. BOM. 쉽게 말하면 내가 물품을 제조한 게 있는데, 생산한 것이 있는데 생산할 때 소요됐던 그 내용들을 기재한 그런 명세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요량 계산서를 가지고 환급금을 산출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A, B, C라는 자재를 가지고 A라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소문자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지금 투입됐는데 얘가 지금 투입된 수량이 1개, 얘는 뭐 2개 이렇게 말을 봤을 때 이 소요량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A, B, C가 그 전에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확인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2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 업무의 관수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별로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1항에서는 원칙을 말했던 것이고 2항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체가 누군지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이 이거죠. 소요된 양만큼, 소요량에 대해서 관세 등에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한다라는 것인데 1항에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작성 주체가 환급 신청자죠. 환급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 소요량 계산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를 한 사람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산자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항에서는 스스로 그냥 자율적으로 어떤 물건이 투입됐는지를 스스로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환급금을 이제
청구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 2항에서는 그런 게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입된 것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상을 받기 어려운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관세청장이 고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평균 소요량 등을 가지고 고려해가지고 표준 소요량이라 하는 것들을 고시를 해서 요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조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가장 정확한 건 그거겠죠.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투입하는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원래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지만 그게 어려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표준 소요량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행령 11조 제1항입니다. 법제 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코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수출 물품명, 소요량 산정 방법, 소요량 산정에 기준되는 기간, 적용 기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요량 산정 방법 등의 사전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요량 산정 방법 등의 신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데 생산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세관 공무원 가정해 봤을 때 저한테 환급 신청할 거잖아요. 근데 환급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에 투입됐던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한테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소요량 산정 방법에 대한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인정이 안 돼 버리면 관세 환급 신청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그 전에 소요량을 계산을 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지라는 것들은 업체가 소재한 소재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장소가 따로 있으면 그 장소를 말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면요. 그 작성 업체는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항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급 신청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 신청자는 당해 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다만 법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준 소요량 작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전제가 뭐냐면, 환급 신청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 또는 수출 물품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둘 다 가능한 거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수출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든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만든 사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직접 그거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출자하고 생산자가 다른 경우를 한다면 그 말이 뭐냐면, 수출자는 물품을 생산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 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표준 소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투입된 걸 갖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표준을 가지고 고시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봤죠? 3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재료 사용해서 생산된 물품이 2개 이상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4항 관세청장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쓰네요.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아까 보셨던 제 구조에 나왔던 것처럼 수출 이행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안에 해당되는 그 기간 안에 수입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까지가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말을 쓰는 것들은 수입하고 나서 23개월까지라고 보통 말을 쓰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10조 사항에서는 이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품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물품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법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서 환급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요거 저희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단축고시라고 말을 쓰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3개월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수입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수출에 제공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라고 할까요? 관세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수입할 때 100원에 수입했던 것들을 마치 150원에 환급받아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하는 기간 자체가 수입을 하고 나서 보통 23개월까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수입하는 그 물품의 가격, 그러니까 관세랑 가격이랑 내가 이제 한 3개월 뒤에 수입하는 물품의 같은 물품이지만 가격이 좀 심하게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환급 신청을 할 때 처음에 납부했던 관세는 100원이고 다음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 관세가 500원 가정해 봤을 때 저는 500원으로 지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투입하는 것은 그 전에 지금 들어왔었던 거 가지고 투입을 했지만 그거 말고 나중에 들어온 거 가지고도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품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보시면 과다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투입된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물품의 가격이라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입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수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정해가지고 환급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제한을 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환급 방법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1호에서는 수출용 원재료라고 써있고 넘겨보면은 원재료에 대해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써있잖아요. 가목에서는 관세율 변동, 나목에서는 수입가격 변동, 다목에서는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저하게 과다, 과소, 환급에 발생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왔던, 수입했던 그 물품의 가격,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짧게 정해서 적용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호,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 과정에서 수출 물품과 국내 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요. 3조 2항 기억나세요? 아까 저희 3조라고 하는 것들은 환급 대상 원재료를 말했던 것이고 1항은 수입되는 물품 말했던 거지만 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수출용 원재료 간주하는 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소, 과다 환급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행규칙 구조만 보고 잠깐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관세 등 환급 방법의 조정입니다. 관세청장이 법제 10조 사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 환급을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 물품의 생산 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 절차 효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는 그 수입신고 필증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호 업체별 그 수출용 원재료 재고 물량, 수출 비율 또는 수입 비율 등 기준으로 해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는 유효기간 짧게 정하는 것이고 2호에서는 이제 업체별 물량을 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관세청장이 적정하게 환급이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검토하는 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1호와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내용을 정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식사하시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